이제 첨단 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AI나 반도체나 뭐 뿐만 아니라 바이오나 그다음에 배터리나 뭐 신재생에너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전기차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결코 합의가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 디커플링은 매우 명확하게 저는 된다. 앞으로 첨단 산업, 미래 산업인데 이 분야는 미국과 중국 간에 아예 나누어진 두 개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로 가는 게 뭐 저는 확실하다고 보는 거고, 일단 보시면 지난 13일 날 미국이 중국 반도체 기업 23개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올렸습니다. 협상하고 있는데 올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첨단 산업 말씀드렸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 압박은 변함없이 갑니다.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 거의 뭐 합의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오늘 모신 이분은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통화한다고요? 두 정상이? 네, 지금 알려진 바는 10시에 네. 정화를 한다라고 하죠. 네, 해야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맨날 통화한다고 말하고. 왜냐하면 이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베센트 장관이 네. 틱톡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프레임은 짜졌다.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실 거고 통화 때 아마 그 이야기가 두 정상 간의 이야기에서 나올 것 같다. 결정될 것 같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 지금 영국 가 계시잖아요. 영국 가 있는데 영국 총리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수수료를 더 받아내야 되고 그 틱톡이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뭘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림에서 이제 그냥 말만 립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번에는 가능성,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한번 또 뭐 베센트 장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베센트 장관 한번 믿어보시죠. 틱톡을 먼저 여쭤볼게요. 네. 네. 아니 사실은 이 전쟁을 하게 된 게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사실은 더 큰 틀에서는 이제 중국의 기술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틱톡이 그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일단 틱톡이 미국 내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의 볼륨감을 갖고 있고 존재감이 있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틱톡이 일단 틱톡을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보긴 했지만 지금 올해까지 보면 틱톡 미국 인구 3억 4천만 명 중에서 한 1억 7천 한 500만 명 정도가 틱톡을 가지고 놀고 있고요. 네. 반 이상이 놀고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그 틱톡 안에 틱톡 샵이라는 게 있습니다. 틱톡에서 커머스 기능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거기서 미국인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7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틱톡이 갖고 있는 존재감이 그저 사실 틱톡을 놓고 틱톡 금지법도 다 제정을 했고 상하원을 통과를 다 했죠. 근데 그만큼 했는데 이게 틱톡 제재가 쉽지가 않은 게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고 미국인들이 맨날 반대 시위를 하고 지금도 백악관이나 상원이나 미 의회를 가시면 앞에다 다 들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1억 7천만 명이 한 사람이다. 나도 750만 명 중에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다. 반대한다. 묘시방.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정치적으로 트럼프 입장에 많이 도움을 받죠. 본인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틱톡 때문에 대통령 당선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본인이 계정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재밌는 것은 지난 8월 19일 날 백악관이 또 틱톡 계정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미국이 돌아왔다. 네. 그만큼 틱톡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라는 큰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틱톡은 이제 기술 안보의 중심, 그러니까 이게 정보라든지, 왜냐하면 이 기술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대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추방을 시켜야 되고 없애야 된다는 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랑 똑같은 목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 통과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연기를 해왔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9월 16일 날 이제 그 마지막이었는데 또 연장을 해서 12월 16일 날 한다는 서명을 했고, 그 틱톡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봤다. 근데 합의가 반 게 12월 16일까지 연장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매각 관련 부분들에서. 틱톡을. 네. 그래서 이제 기계 틱톡 이슈가 왜 갑자기 지금 매체에 등장했냐면 9월 16일이 데드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게 이제 또 연장을 했다라면 그것도 예측이 됐죠. 백악관도 8월 19일 날 했고 그만큼 영향이 크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기업들 주로 강연을 할 때도 많이 질문을 받을 때도 쉽지가 않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 파급력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잘 틱톡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쉽지가 않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본 부분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해서 이번에 미중 간 4차 무역 협상에서도 다른 무역 이슈도 많은데 왜 틱톡 이슈가 도드라졌냐면 네. 아까 그 네. 날짜 때문에 그렇고 그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에 10시에 이제 하는데 틱톡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매각의 뭐 윤곽이 나온다. 막 이렇게 지금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언어를 잘못 표현한 게 매각은 아니고요. 지분을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는데 합의를 어느 정도는 보기는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누가 하느냐? 스타벅스 신세계가 한국의 운영권을 사버리듯이 네네네. 미국 안에서의 틱톡도 미국 인텔 같은 기업들이 사버리겠다. 다 사는 건 아니고요. 네. 절대 지분을 가지는 구조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거요. 누가 할 것이냐 당연히 오라클이 가능성이 제일 높고 오라클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틱톡의 그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게 네. 오라클이다 보니까 네. 오라클이 할 것 같고 매각 대금 부분에는 사실 그 전에는 한 700억에서 뭐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갈 때는 뭐 더 올라가는 정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액에 대한 부분도 사실 누가 이걸 살 수 있을까?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10조 정도? 네, 네. 그 정도 이야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100조군요, 100조. 네, 이제 700억. 네. 네, 뭐 그런 말까지 나왔던 700억 부분이 달러. 어디까지 범위에서 이제 인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네. 많은 그런 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각이란 개념보다는 절대 지분을 갖는 그래서 미국 기업이 그거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로 가겠다. 거기에 이제 맞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면 그 기술의 알고리즘, 틱톡의 알고리즘은 중국이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안 넘길 것 같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대로 중국 기업의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네. 이제 그런 식의 구조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을 우리가 틱톡을 여전히 틱톡도 필요하고, 근데 틱톡을 계속 갖고 있으면 사하원 안보 이슈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나름의 해법 그게 이제 그런 구조로 갖고 오늘 저녁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통화의 개념이겠지만 나중에 나오는 결과론적인 이제는 그런 내용이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처음에 틱톡 반대했을 때 미국인들 정보를 공산당이 빼간다 트럼프 맞습니다. 대통령이 일기 때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미국인 정보를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정보 유출을? 아유, 그것도 막을 사실 이게 처음에 할 때도 사실은 그 이야기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야기 나온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 틱톡 부분들은 싱가포르 법인에서 이제 그걸 투자를 해서 했는데 틱톡 거기에 있는 CEO도 싱가포르인 뭐 미국인인데 어쨌든 뭐 자기는 중국 본토와는 관계가 없다, 싱가포르이다 전혀 그다음에 데이터가 다 오라클에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은 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음만 먹으면 중국 정부가 이것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근데 미국 정부가 계속 그런 이슈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증거가 안 나왔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한 나간 정보가 있었냐? 계속 의심과 가능성을 제기했지 거기에 대해서 그건 없었죠. 있었으면 바로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아예 미국 기업들은 팔아라 아니면 나가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해법이 이제 나오는 게 그럼 결국 지분을 더 미국 기업이 가지는 구조로 간다라는 것들. 네. 미국 안에서는 미국 기업화하겠다. 그렇죠. 틱톡이라는.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까 알고리즘은 제가 중국 기술 기업이 중국 틱톡 그러니까 바이트댄스가 역할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소유권을 뭐 70% 80% 가지고 운영은 중국이 계속 한다면 기본적인 운영을 중국의 시스템대로 운영한다면 근데 저는 이게 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네. 대통령 입장은 자기는 이걸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거나 해냈다고 하지만 네. 결국은 중국은 나쁜 게 별로 없습니다. 돈 받고. 네. 나쁜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야 우리가 결국 우리가 했다 이런 식으로 이슈화 시키는 것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중국과의 늘 근데 사실은 이 블러핑 너무 잘해서 뭐 우린 좋은 대화 할 거야 곧 좋은 결과 나올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또 곧 이제 또 다시 합의에 가까워졌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현혹 안 되면 무슨 말이냐면 네, 미중 간의 이 무역 협상인데 이 무역 협상에 어떤 품목과 어떤 아젠다로 할 것이냐가 협상이 타결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거든요. 근데 미국과 중국의 스탠스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미국이 대중국이 하고 있는 반도체 AI 하물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엔비디아든 뭐 여러 지금 수출 통제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를 협상 테이블로 올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미국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별도 이야기고. 때문에 미중 간의 순수하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 무역의 관세로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5차 협상, 지금 베센트 장관도 한 달 후 정도 5차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조율할 수 있지만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AI나 반도체나 뭐 뿐만 아니라 바이오나 그다음에 배터리나 뭐 신재생에너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전기차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결코 합의가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 디커플링은 매우 명확하게 저는 된다. 앞으로 지금 이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AI가 지금 대세고 앞으로 첨단 산업, 미래 산업인데 이 분야는 미국과 중국 간에 아예 나누어진 두 개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로 가는 게 뭐 저는 확실하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요 이슈가 계속 부딪히면서 이제 자꾸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중국의 전략은 뭐냐면 계속 시간을 끄는 겁니다. 시간을 끌어서 어떻게 한다? 기술을 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던 이번에 뭐 저도 칼럼을 썼지만 3대 기술 뭐 쇼크라고 하는 2023년도에 화웨이 쇼크 7나노 폼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GPU 뭐 어센더 9901 이런 것도 화웨이 2차 쇼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로 뭐 대변되는 화웨이 1차 쇼크가 있었고 올해 초에 있었던 딥시크 쇼크가 네.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알리바바 쇼크처럼 알리바바 자회사가 반도체 설계를 하고 모든 양산에 있는 거 테스트를 다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국 내에서 다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리바바 쇼크. 이 3대 쇼크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내재야.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은 이 트럼프 혹은 미국의 이런 제재의 역설이 일어나는 거고 젠슨 왕이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계속 그렇게 하면 중국 화웨이나 중국의 생태계에서 계속해서 더 내재화가 될 거고 H20은 이미 이제 중국 입장에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중국의 이런 기술 자립을 더 빨리 강화시키는 데가 될 거라고 이야기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실제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런 협상을 끌고 가면서 아젠다를 가면서 계속 시간을 끄는 게 중국한테는 나쁘진 않다. 물론 중국 경제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네. 무역 부분들, 일반 무역들, 대미국 수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합의점, 미국과의 관리를 하려고는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중국은 명확하게 이제 기술은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할 수 없다. 알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 내재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제가 현장을 가보면 뭐 중국 AI 기업이나 첨단 산업 기업들, 뭐 반도체 기업들 만나봐도요. 뭐 주로 현장을 많이 도는 편인데 저도. 네. 근데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중국 사람, 자기가 여기 있지만 뭐 이렇게 빨리 될 줄은 자기들도 몰랐고 제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이 자기는 미국이에요. 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그게 이제 정말 뭐 현장에서는 뭐 저는 피부로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제조 2025인가요? 중국 제조 2025. 오래전부터 정말 준비했잖아요. 기술 독립하겠다. 2015년도부터 했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훌쩍 커버릴지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미국이 벽을 치겠다는 것도 상당히 늦은 게 아닌가. 기술 패권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은 특히 수출 통제 이런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두 나라가 이렇게 합의가 안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풀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일단 보시면 지난 13일 날 미국이 중국 반도체 기업 23개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올렸습니다. 협상하고 있는데 올리잖아요. 올리잖아요. 네. 그다음에 하자마자 15일 날 뭐 했습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시장 감독 관리 총국에서 엔비디아 반독점본 조사하겠다. TSMC 하겠다. 네. 포커싱 자체를 구글의 반독점 하다가 그건 잠시 멈추고. 네. TSMC랑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 14일 내가 지금 블랙리스트 올려? 중국 반도체 기업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서로 협상력을 높이는 서로 막 아닙니다. 네. 그건 협상을 높이는 부분들이 큰데 이게 그 협상을 높이는 부분이 큰데 이 이슈를 중국 정부는 뭐 가지고 와서 같이 풀기를 원하는데 미국은 풀 생각이 없다라니까요. 반도체나 이런 부분은 풀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교수님, 요거 사실은 이거 막으려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풀어주기는 어려운데
근데 지금 이제 틱톡도 마찬가지고 네. 엔비디아나 첨단 HBM 같은 거 저 AMD 수출하는 건 그때 매출이 15%였던가요? 내놓고 해라. 중국 시장 매출의 15%를 내놔라 그랬죠. 바치겠다. 세금처럼 이런 거. 네. 세금이라고 오케이, 해야 오케이 하는지 했죠. 수수료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웃기는 그걸로 이야기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 무슨 펀드 이런 데 넣을 거다. 뭐 네, 이런 분석까지 나오던데. H20 말씀이시죠. 네. 이러면 가장 거기에 예를 들어 기술 AI 기술을 굴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일 텐데 네. 이런 것도 풀어줘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H 의미가 없는 게 네. 아까 H20은 중국 자체가 아까 우리가 했다시피 화웨이나 우리가 또 캠브리콘 마찬가지고 캠브리콘 성장이 뭐 어떻게 보면 중국판 이 엔비디아라는 캠브리콘 성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H20은 중국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A100이나 H100이 중요한 건데 그건 안 푼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풀어주고도 지금 해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단편적으로 한 제품 H20이라면 이게 중국이 지금 예를 들면 예를 든다라면 뭐 캠브리콘도 마찬가지고 화웨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알리바바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그러면 H20이면 근접한 거고 네. 거기 하나 예를 들면 100 같은 경우도 한 60에 해당되는 거라도 지금 지금 말씀드린 캠브리콘 그다음에 알리바바라든지 화웨이가 얘들이 생태계를 전선을 엔비디아 전선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네. 정부 주도에서. 그러니까 전세 전선을 만들어서 단일 부분들 제품, 단일 성능으로서 하나가 안 되지만 못 따라가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묶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클러스팅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하면 충분히 그 정도가 나온다라고 중국을 보고 있고 어차피 H100이나 A100은 안 할 거라고 허가지고 아닐 거라고 중국은 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내재화가 더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H20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를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I30하고 H20인가 그랬죠. 네. 네. 그때 풀어준 게 그 정도는 이미 따라왔거나 금방 따라오니까 의미 없다 해서 풀어준 거다. 관세 협상이 끝끝내 안 된다면 사실은 근데 결국은 미국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습니다. 네, 또 어떤 전문가분들은 제가 토론회 나갔더니 똑같은 방식 쓸 것이다. 결국은 중국이 합의해주는 척하면서 안 지킬 것이다. 뭐 이런 여러 분석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 관세 뭐 25에 35 더 받고 35에 25 더 받고 해서 110 몇 가지 올라갔었잖아요. 이 지금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까? 두 나라가? 아니요, 유예를 했죠. 유예를 하면 지금 그럼 얼마 한답니까? 지금은 예를 물론 들면 품목별로 다르겠지만 지금 미국이 대중국 그러니까 전반 중국 제품에서 네. 한 53%, 55 정도 사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거는 115%를 다 낮추기로 유예를 네, 한 거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50%가 넘는 것은 일단 펜타닐 관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50%가 넘기. 그건 안 깎아줍니까? 처음에 때린 거. 네. 그건 안 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50%가 넘어가면 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중국에 팔리기가 힘들죠. 그러니까요. 싼 맛에 샀는데. 50%나 100%나.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중국 기업 입장에는 수출이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이 떨어지는 게 다 그런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펜타닐 관세를 부분들에서 그래서 펜타닐 이야기는 요번에 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 만약에 통화를 한다면 이 펜타닐의 20%의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는 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펜타닐 20% 주니까 너가 중국이 뭐 어떻게 할 건데? 네. 라고 했을 때 지금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800불 미만의 채소 면세, 그러니까 직구 제품들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없앴단 말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부분에서 그 펜타닐 관세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관련된 기업을 단속을 한다든지 혹은 그 우회 통로를 네가 스스로 막는다든지 이런 네. 것들을 실제적으로 좀 제시를 해라. 그런 부분이지 않으면 펜타닐 관세, 왜냐하면 그거는 트럼프 입장이 업적이고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펜타닐, 왜냐하면 어쨌든 거기에서 맞춰주는 중국 정부에서 20%를 깎아야 되는 게 중국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중국 정부가 계속 미국과 소통을 해서 깎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50% 넘으면 일단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늘 저녁에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본적으로 두 정상이 합의하고 도장 찍는 일이 어렵다면 네. 중국은 이제 앞으로 최소한 50% 100%의 관세를 이겨내야 할 텐데 50%. 예. 그 가능하다고 보세요? 중국이 버틸 수 있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중국이 버틸 수 버틸 수 있으면 도장은 안 근데요. 찍겠죠.
저도 이제 그런 토론도 많이 갔고요. 네. 예전에 제 읽어 보신 분 아시지만 미국이 그 미중 관세 전쟁에서 뭐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라는 어떤 쓰신 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걸 보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그걸 딱 반대 논리로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똑같은 제목에 또 그분이 쓰셨던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게 하나씩 제가 반박을 했었던 칼럼을 썼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씩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요. 네. 근데 그 칼럼, 그러니까 그 부분들의 그분의 칼럼을 좀 보셔야지만 또 이해를 될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뭐 중국이 대미국 그 수출이 떨어지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국은 수출 주도인 국가인데 그럼 힘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대미국 수출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팩트로 네.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다 어디로 갔냐? 다 이제 남미로 가고요. 특히 동남아로 많이 흘러갔어요.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에 빠진 만큼 계속 중국이 다변을 하고 있고 요즘 중국 가보시면 특히 뭐 이우라든가 광동이나 가보시면 거기 있는 다 수출 상인을 앉혀놓고 무슨 언어를 가르치냐면 중동어, 스페인어. 네. 뭐 수출해야 되니까 그거 가르치고 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벌써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로 해서 그만큼 전체적인 해외 수출에 있어서 미국 수출이 떨어지는 만큼 배분들은 그만큼 동남 흘러갔다는 건 분명히 자료가 나온다. 그렇게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한 이유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기 목적도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관세 전쟁, 미중 간의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전 나라에 전 세계 다 관세를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는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면 뭐 지금 중국에 있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분출되어 나올 것이니까 불만에 대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물러가라. 과거에 뭐 성장률 4% 밑으로 떨어지면 사회 불안해질 것이다. 불안해. 네. 이런 식의 가능성. 그게 이제 그 사례를 들면서 다민족 국가니까. 네. 사례를 들면서 예를 들면 지금 예전에 뭐 우리가 백지 시위 같은 거 코로나 때 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근데 반대급부죠. 지금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또 있는 부분들이 큰 거고요. 오히려. 오히려 불매 운동. 그런 부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오히려 반미 뭐 이런 반미정 불매 운동. 청년들 이런 걸 더 불을 지피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는 다 매장을 늘리려고 7,500까지 늘리려는데 지금 다 주춤해지고 있죠. 좀 빠지고 있는 것들. 네. 빠지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지금 뭐 샘스클럽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엄청 좋아하거든요. 마트입니까? 샘스클럽이라고 네. 내가 뭐죠? 그게 이제 미국이죠. 월마트에서 하는 네. 창고형 매장. 네. 가보셨습니까? 샘스클럽. 샘스클럽이라고 네. 하는데 미국에서 매우 많죠. 그러니까 월마트보다는 조금 더 단계가 있는 네. 샘스클럽. 근데 지금 중국에서 꽤 인기가 많고요. 네. 근데 거기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이슈가 터짐으로써 불안한 거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불매 운동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서 말하는 부분에서의 이런 것들이 뭐 터져 나올 것이다. 그게 사회 혼란으로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는 않다. 뭐 그렇게 이제 하나씩 하는 거기 때문에 견뎌낼 것이냐 이미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국과 그러니까 관세 전쟁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에서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그 칼럼을 두 개를 칼럼 같이 강대강의 그 충돌이 이루어지면 네. 사회주의 국가가 더 유리할 것이다. 그런 분석을 하신 전문가들도 많이 뵀습니다.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니까 시장도 통제하고 국민들도 통제하고 언론도 통제하고 정책도 통제하니까. 맞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뭐 지금 백악관은 좀 다르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뭐 우리만 해도 뭐 이런 주장 저런 주장 막 이게 좀 혼란스러운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뭐 우리가 초창기 미중간 2018년, 2019년에 미중간 있을 때 우리가 늘공과 어공의 싸움이라는 말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그런 부분에서 버텨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엔비디아의 반독점 조사 원래는 구글 가지고 늘상 나오는 카드잖아요. 네네네.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저도 이거는 그냥 패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잘 몰랐어. 근데 독점하면 우리 뭐 기준이 50%, 75%막 이렇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시장 개척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독점이 걸립니까? 우리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 이런 거 독점 안 걸리듯이 이게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를 했던 이유는 아마 2020년도일 겁니다. 그때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반도체 설계 회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멜라녹스라는 회사를 인수할 때 중국 정부 동의를 승인해 줬었는데 네. 그때 그게 그러니까 예외 조건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켜지지 않고 시장에서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 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조건을 단 거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코에 금 코골이, 귀에 금 귀골이가 되는 게 그러니까요. 그렇죠.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뭐 TSMC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반독점 조사를 하니까 영향을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지금 젠슨 왕이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왜냐면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뭐 공을 많이 자기가 뭐 친중의 기업이고 부모님이 뭐 중국계고 네. 다 했다 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하고 막 가서 중국 가서도 중국 옷 입고 탁 했는데 그러니까 엄청 황당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거는 엔비디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제 카드로서 활용을 한 거고 협박이라기보다는 일단 협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일단 뭐 만약에 이게 더 심하게 갔을 때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 시장 매출 우리 돈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 18조 뭐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최대한도로 이게 이제 벌금을 맞으면 한 10%뭐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뭐 4조, 5조까지는 이제 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죠. 매출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18조라고 하셨는데 10%면 1조 8천억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10% 부분들이 할 수 있는데 적게는 한 5조 정도 되지만 만약에 10%까지 끝까지 그 최상위선이니까 끝까지 네. 가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서 저는 이제 높게 보는 거고 아까 10%면 가까이 1조 7천억 부분인데 10%가 그 정도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어떻게 보면 심해지고 또 개심죄가 덧불어지면 더 가산될 수. 왜냐하면 그게 금액이 10%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더 많이 가산적인 부분도 있죠. 괘씸죄라는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반독점 조사하는데 그 결과 빨리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옵니다.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하지만 그게 이제 두 정상 간의 그 결과나 그 조사의 강도가 두 정상 간의 맞습니다.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척도는 좀 되겠군요. 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고 네. 뭐 지금 뭐 일단 엔비디아 입장에 중국 시장에 맞게끔 지금 H20은 안 된다고 해서 RTX 뭐 6000D라는 것도 만들어서 했는데 이거 좀 중국 정부 하고 있는 게 이번에 중국에서 반도체 기업들 뭐 일단은 성장이 많고 주가도 지금 뭐 올라가고 하는 것도 일단은 사용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 거.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제재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용하지 마라. 백도어가 있다라니까 뭐 이제 뭐 새롭게 뭐 만든 네. 뭐 이제 뭐 RTX 6000D도 지금 뭐 판매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커지니까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다 그걸 다 가져가게 되는 거고 시장의 주도력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정리하면 지금까지 하신 말씀 정리해 보면 일단 대미 수출 자체가 이제 계속 기울고 있었고 반대로 다른 데 수출이 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 네. 수출이야 뭐 미국 비중이 크겠지만 여전히 네. 많이 줄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 수출에서 우리가 대미 수출이 미국에서 지금 한 기본 20% 20% 가까이 됐었는데 네. 지금 한 15% 이내로 내려왔어요. 우리보다 더 낮아져. 네. 우리보다 비중은 더 낮아졌네요. 네. 액수는 훨씬 크겠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비중이 예전에는 정말 많았죠. 15%. 네. 그러니까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데이터로 작년 거 올해 네. 3분기, 1분기 거, 2분기 보면 매년 줄어들고 있고 네. 그 비중이 이제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것은 보여진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사회가 혼란해지고 뭐 이런저런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특히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대미 무역자가 줄면 했는데 오히려 정서적으로는 반미 감정이 더 커지면서 그런 부분 오히려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렇게 이제 언론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이렇게 만들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프로파간다가 선동을 하기 때문에 네. 또 아까 말한 반미적인 부분, 불매 운동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네. 기술적으로 또 이미 쑥 자란 부분은 또 다른 문제고. 그렇습니다. 여기 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히토리입니다. 교수님도 공감하시고요. 네네네. 네. 뭐 히토리오가 뭐 방송도 많이 그저 상당한 카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역시 상당한 카드가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목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사실 매우 강력한 카드. 네, 뭐 이게 뭐 이번에 강력한 카드 이게 단시간에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 내 자료를 보더라도 이걸 뭐 광산이 있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18년 걸린다고 하는데
단시간에 이거 연구자석 히토리오도 우리가 경히토리, 중히토리가 있기 때문에 중히토리, 미국이 지금 군사 장비나 스텔스기나 들은 모든 부분들이 히토리가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쌓아두고 있는 게 한 3개월, 6개월 지금 거의 뭐 3개월도 안 남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좀 조급해진 게 사실이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냐? 그렇다. 그걸 이번에 사실 그전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야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먹힐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면서 또 확신을 했던 계기가 된 것들이죠. 그래서 뭐 우선 이야기로 여기 우리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히토리오에 대한 부분들에 이제 주고받고 그러니까 히토리를 어느 정도 푸는 대신에 H20을 풀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됐던 부분들인데 네.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히토리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중히토리, 경히토리가 있는데 중히토리 부분에서는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고 단시간 내에 이제 미국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은 적을 수밖에 없다. 지금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 더 이유도 아까 그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히토리였거든요. 미국이 히토리를 다른 데 할 수 있다. 호주에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미국 내부 자료를 보더라도 이게 광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공하고 문제는 히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점토에서 빼내서 원석에서 빼내서 그걸 가공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정제하고 가공하고 실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나라가 중국이 제일 잘할 수밖에 없고 그거 있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그렇죠.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고 이런 선진국에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기 어렵더군요. 그런데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거를 많단 말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사실 히토리 있거든요. 못하죠. 또 뭐 어디 강원도 어디에 지금 외국 기업 들어와서 화물은 북한도 지금 엄청난 양이 있다고 하는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 일단 광산 이따 발굴하고 18년이 걸린다. S&P 글로벌에서 아마 그런 자료를 발굴했을 겁니다. 18년이 걸린다. 그래서 그럼 베트남이 있다고요. 그럼 베트남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들이려고 했던 게 베트남인 히토리를 해보려고 한 것들이죠. 근데 그게 그러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가 약간 그런 많은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 다 감내낼 것이냐. 근데 베트남 입장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 또 중국과의 관계도 또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대로 잘 안 움직이는 거죠. 우리 실시간 댓글창에 텅스턴 광산 강원도 그러니까 저게 뭐 외국 자본이 뭐 얼마더라? 100몇 억인가? 우리 기업들이 중요하죠. 이렇게 지금 히토리가 난리인데 우리 기업들이 그게 뭐 성장한 가능성이 있거나 뭐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가 나오면 180억이 아니고 1,800억이라도 인수해서 하겠죠. 쉽지 않으니까 외국 기업이 그 사고 있는데 그 놔두고 있겠죠.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안 되겠는데요? 보시는 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매우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국에서 약간 계속 그거를 아까 미국적인 관점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했던 걸 프로젝트로 오랫동안 진행을 해봤고, 그래서 객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걸 집어넣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중국이 완전히 이렇게 미국 이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평형선을 간다. 그러니까 평형선을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게 2년 안에 3년 안에 미국이 승, 중국 패 이러면 마음 편합니다. 그냥 우리 중국에 붙으면 됩니다. 근데 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선이 계속 부딪히면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합의할 것처럼 또 만나서 또 합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 그 다음 날 또 미국이 또 중국한테 또 반도체나 혹은 AI나 바이오나 또 관세를 때립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청취자 입장에 보면 이거 혹은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그러니까 그걸 아예 분리해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들이고, 이렇게 평행선을 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실용외교, 국익이 필요하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이 버틸 수 있고 기술력이 많이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다들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미국이 승리할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부분 전문가분들은 말씀해 보시죠.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패권이라는 게 이 질서에 들어오지 않으면 물건을 팔아서 공장이 돌아가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유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미국만 싸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셰인바움 대통령 압력 넣어가지고 야 중국산에 관세 물어, 이런 것 사실 우리한테도 부담이 오거든요. 이런 어떤 거대한 국제 질서와,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와만 싸우는 게 아니고 패권 국가와 싸우면 거대한 국제 질서와 싸워야 되고, 이러면 전 세계에 물건을 파는 중국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사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트럼프,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미국과 싸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 왜 이런 거 하는 것과 지금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그러면 글로벌 부분에서 갖고 있는 게 결국은 리더로 사는 부분 이는 공공 패권 그러니까 공공주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중국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패권을 갖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중국이 끝까지 미국과 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서방 전체 세계적으로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중국은 뭐 우리가 말한 G7 국가를 제외하고 남미나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나 거의 중국과 지금 다 연결 구도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모디 총리 오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디도 같은 대표죠. 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미국이란 나라와 어떻게 보면 동맹 혹은 파트너 국가로 이야기하는 나라가 한 60개 국가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네. 중국이란 나라를 경제 규모나 무역 파트너 1위 하는 나라가 120개 국가 플러스 알파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의 파워냐 동맹의 파워냐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다 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돈이 중요한. 그 아까 말씀하셨던 모디 총리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판을 지금 보고 있으면 특히 트럼프가 그걸 판을 어떻게 보면 중국 쪽 유리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자국을 위한 것들 네. 일방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고맙기도 하죠. 전부 다 지금 관계를 다 끊어내고 있고 관세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제 정세는 결국 힘의 논리입니다. 결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돈의 힘, 그다음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뭐 특히 아까 기술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적인 부분들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 네. 자립의 속도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것들이 이제 중국의 이런 제조 혁신, 이 성장의 변화가 엄청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앞에 질문한 걸 좀 이제 정리를 좀 하면 네, 네. 두 나라 간의 부분에서는 평생을 간다. 그다음에 그런 서방에서 한 나라와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은 이미 전방위적인 주변 외교해서 하면서 아군 편들, 그러니까 아군이라는 표현은 자기의 있는 특히 개도국 중심의 편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거기다 고마운 게 트럼프가 저렇게 일방주의를 하면서 자기 중국을 오게끔 그렇게 역할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국제 정치 지금 전체 외교판에서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도 일부 전문가는 또 다른 이야기 있지만 지금 저와 같은 부분에서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저는 많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또 많이 또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버티는 나라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브라질, 캐나다 정도가 이제 정말 버티고 있습니다. 네.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네, 네, 네. 지금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 경우에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너무너무 높아서 저게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야, 저게 될까? 너무너무 희생이 클 텐데. 네. 근데 그 나라들이 만약에 진짜 버틴다면 결국은 중국과나 EU 뭐 이런 거 특히 브라질 같은 나라는 중국과 관계 개선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반도체나 첨단 AI라든지 뭐 자기들이 기술 우위를 갖고 있는 배터리라든지 당장에 BYD 같은 공장들 쑥쑥 맞습니다. 더 들어가서 맞습니다. 시장 더 확대할 거고 네네네.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참 닭 줬던 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 한해서는. 맞습니다. 뭐 인도도 지금 말 잘 안 듣잖아요. 인도도 계속 지고 있는 거고. 네. 인도도 지금 계속 지금 끝까지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고. 워낙 미국과의 교역량이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은 교역 부분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인도 입장에서는 그 관세가 가지는 함의가 매우 크고 또 미국이 인도에 공을 들였던 게 몇 년입니까? 20년, 네. 20년, 네. 20년 넘게 공을 들여온 나라거든요. 네. 중국과 이렇게 좀 네. 하려고. 네. 중국 역할을 네가 해라. 네. 했는데 상황이 이래 되니까 매우 답답한 부분들이고 브라질 아까 말씀하신 브라질은 뭐 이미 중국이 하는 전반적인 다자 외교에 그 중심에 같이 들어와 있는 나라고 캐나다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유럽은 지금 유럽이 자체가 지금 어떻게 균형을 하고 있죠. 미국 서방의 선진국이지만 여전히 특히 독일, 프랑스 여전히 이제 중국과의 뭐 경제 협력 부분, 경제 교류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산 뭐 전기차가 들어오는 데서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 물 밑에서는 중국과 EU 간에는 협력 또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 위해서 독일 총리든 뭐 프랑스 대통령이든 중국 가서는 또 우리 그러니까요. 우리 관계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제 외교 정치의 논리인 거고 이 부분이 논리이기 때문에 예전에
미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패권의 힘의 논리는 예전같이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거. 많이 그래서 이제 기울어지고 있다는 말이 그 말인 거고 이번에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보는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달러 패권하고 군사 패권입니다. 미국에 도전하는 게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달러 패권, 군사 패권. 달러 패권은 시간이 걸린다 치더라도 군사 패권은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군사 패권의 출발은 하이테크입니다. 우리가 첨단 산업입니다. 반도체고 AI입니다. AI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코딩할 수 있는 슈퍼 컴퓨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빅데이터나 슈퍼 컴퓨팅은 미국과 중국 간이 비슷합니다. 됐어.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국가 더 잘할 수 있죠. 이 수집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잡으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 양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것도 그냥 굴려버리잖아요. 그렇죠. 1대1로만 보시면 안 되고 뭘 보셔도 디지털 1대1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에 지금 100 넘게 나가 있는 지금 중국 1대1을 통해서 100개가 넘는 나라 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해서 디지털 1대1을 또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데이터가 결국은 또 중국을 가게 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디지털 1대1로는 결국 데이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돼야지만 아까 AI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AI는 결국 군사 기술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전에는 AI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질적 AI, 양적 AI라고 나누는데 우리가 질적 AI로 했을 때 휴머노이드를 이야기했습니다. 양적 AI는 안면인식 기술. 중국이 원래부터 최고였죠. 근데 우리가 휴머노이드는 그래도 미국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지컬 AI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 중국이 올라올지는 이렇게 빨리 올지는 몰랐던 그러니까요. 거죠. 이거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제가 그 전에 1년 전 제가 썼던 책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봤던 부분들에서 중국이 이제 우리가 양적 AI 이런 부분에서는 올라오지만 질적 AI는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저도 생각 못했게 이런 피지컬 AI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게 미국한테 큰 타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군사 패권에 지금 미국은 매우 지금 많이 위협을 느끼고 있고 뭐 하버드나 스탠퍼드나 뭐 미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모든 그런 지금 군사 안보의 그다음에 핵심과 내용은 전부 다 가장 경쟁은 다 중국을 똑같이 화살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중국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이게 트럼프가 가고 다음에 민주당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양 두 개, 우리 기업들은 그냥 이 판을 그대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만들어서 미국에 팔고 이건 이제 앞으로 있을 수가 없는 특히 첨단 산업 분야는. 공급망은 이제 쪼개진다. 첨단 산업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이제 보통 세 가지 카테고리 영역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컴퓨팅 카테고리, 그러니까 양자, 반도체, AI. 그다음에 그린 테크놀로지 분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 테크놀로지 하면 뭐 배터리, 전기차 이쪽 카테고리. 또 세 번째 하나가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그 밑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 세 개 카테고리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전력 승수라고 하는데 군사 기술 용어를 쓴다 했을 때 이 세 개 카테고리가 나머지에 우리가 파레토의 법칙을 하는 것처럼 나머지 산업들 그냥 뒤엎어 버리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군사 패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는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제재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뭘로 느낀다? 그냥 AI로 보는 게 아니고 반도체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본다? 네가 우리 군사 패권에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최강의 미군에 도전하는 거야. 우리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결국 함정 만들기 아니에요? 조선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니까 반도체 AI가 언제부터 안보가 돼버렸고 EU와 중국이 정상들만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미국이 이렇게 관세 이렇게 부과하면서 포괄적 투자 협정인가요? 그거 몇 년 전에 했다가 왜 티베트 인권 때문에 뭐 이게 물 건너가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다시 추진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참 여기저기 사이 안 좋았던 관계들 참 다시 손잡게 미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인도를 그렇게 만들었고 유럽을 또 그렇게 만들고 있고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아까 중국 입장에서는 또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난처해진 나라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캐나다, 우리나라, 일본 공교롭게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들 정말. 딴 이야기지만 참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들이 제일 힘듭니다. 지금 캐나다, 일본, 한국 진짜. 한국. 뭐 캐나다는 참, 뭐 멕시코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나다, 멕시코 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그렇죠. 우리나라는 정말 대표적으로 힘든 상태인데 뭐 캐나다, 멕시코는 완전 딱 붙어 있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캐나다의 반미 정서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을 보면 뭐 동맹을 네. 뭐 누굴 뭐 동맹을 적으로 만들고 그 미국 내부에도 이런 말이 많잖아요. 동맹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트럼프만 보면 좀 그럴 수 뭐 있는데. 요런 변화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외교적인 변화는 만약에 민주당이 대통령 다음에 된다 했을 때는 이건 또 바뀝니다. 이거 또 변화가 될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뭐 투자하고 이런 것들 경제 안보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뭐 인도, 한국, 그다음에 말씀하신 캐나다, 멕시코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이거는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바뀌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첨단 산업 말씀드렸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 압박은 변함없이 간다. 그러면 거기에는 대한민국이 딱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잘하는 나라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는 다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 오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을 거라 보고 사실 뭐 엄청난 미국이 많은 요구를 하거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갔지만 뭐 최근에 지금 뭐 CNN 지금 미국 시사 잡지 타임즈인가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미국의 요구를 다 들었으면 아마도 내가 탄핵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국이 강하게 요구를 한다. 그 중에 강하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결국 한국과 중국 간에는 디커플링을 해야 되는 강력한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어떻게 대외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건 중국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게 엄청 클 것이고 그 압박 강도가 크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이게 문제는 그럼 트럼프가 끝 지나고 나서 민주당이 되고 왔을 때 혹은 바이든 행정부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한테 조금은 우회적인 부분, 간접적인 압박을 했다면 이건 직접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민주당이 왔을 때도 뭐 좀 뭐 조금은 지금 강도는 다르겠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처럼 하는 구도의 변화. 우리 한국 그만큼 대한민국이 뭐 갖고 있는 반도체 같은 슈퍼 을이 될 수가 있는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조선은 우리가 슈퍼 갑이 될 수 있는 슈퍼 갑과 을을 역할에서는 점점 미국이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강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교수님 한 5분 남았는데 교수님 쓰신 칼럼 중에 중국 제조기업들 우리나라 진출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네, 그 부분 봤어요? 그 잠깐 좀 설명 좀 듣겠습니다. 그 중에 외국 기업들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우려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반대해야 되는지 그거 좀 들을까요? 투자를 와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일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기준에서 처음 중국이 일본, 미국을 다 초월하고 제일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에서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FDI라고 하죠. 가장 많이 들어온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 우리가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죠. 중국에 투자를 직접 투자. 네, 외국인 그걸 FDI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죠. 중국이 우리한테 투자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2023년부터 하면서 2024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기본을 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방향성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새만금에 했던 배터리에 조인트 벤처 투자를 했던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뭐 엔터테인먼트에 지분을 투자했다. 뭐 지금 우리가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뭐 투자를 해가지고 합작 법인을 만들고 뭐 이런 건 지금 기사 보도가 된 부분들인데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뭐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업종이 매우 다양화되고 있고 자동차 부품도 있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중국의 하물며 AI 기업들도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하고 혹은 조인트 벤처 여러 형태 지금 들어오고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공장을 만들고 투자를 하면 좋은 일이죠. 투자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금을 받을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긍정적인 부분.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게 큰 부분들이고. 그럼 이게 이제 드러나는 부분에서 우리가 FDI를 그래서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좋은 일 아니냐. 근데 거기 두 번째가 이제 그러면 부정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중국 제조 혁신을 제가 현장을 많이 보면서 스마트 제조라는데 제조 혁신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 위협은 하물며 우리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 가전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자국 내에서 우리 제조 기업들의 생태계가 분명히 직격탄을 받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 생태계가 지금 우리가 많이 들어봤다시피 뭐 지금 뭐 철강 이미 많이 들으셨잖아요. 철강 뭐 석유화학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먹여 살던 여러 가지 우리가 8대 주력 산업을 해왔던 그런 업종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뭐 이 친구들이 뭐 정말 공급으로 완전 밀어 묻혀가지고 시장에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미노처럼 퍼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네. 앞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이 기업들이 들어와서 목적은 뻔하죠. 중국 색깔을 없애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 기업 뒤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도 글로벌하고 미국에 가려고 할 것이고 또 혹은 뭐 제3국 시장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기업들이 지금 뭐 미중 간의 이 패권 전쟁에서 혹은 또 중국 내에 있는 뭐 시장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지금 나와야지만 생존할 수밖에 없는 구도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걸 중국에서는 출해라고 하거든요. 출해 바다를 넣는 데 가지고 중국 정부도 밀고 있습니다. 나가라. 그래서 이게 엄청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로 인한 나비 효과가 대한민국에 지금 더 크게 불어올 것 같고 이제 어느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서산 같은 데 가보면 뭐 당산 특히 뭐 창원 같은 데 우리 제조 공장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창원 같은 데 가면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제가 회사명을 말씀드리지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를 우리 CEO 분들하고 강의를 갔었습니다. 네. 거긴 다 제조 기업들입니다. 네. 제가 이런 앞으로 이런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제가 명함을 들고 오시면서 하시는 분이 이미 한국 모 기업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사고 싶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인수를 하고 싶다는 기업. 그게 제가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끊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영국에서 온 자본, 필리핀에서 온 자본, 미국에서 온 자본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를 들어 창원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나 그럼 중국 기업이 되는 거죠. 물론 그 M&A를 해버리면 그렇지만 이런 브라운필드 투자에 돈이 들어오면 우리는 사람을 더 뽑고 기술 개발을 더해서 투자금만큼 우리가 지분만큼 서로 분배한다면 근데, 이게 뭐 백인이 투자한 거나 중국인이 투자한 거나 뭐가 다르냐는 그러니까 중국이 투자하면 일단 그게 되면 기술이 예를 들면 예를 된 거죠. 예를 들면 보셨다시피 뭐 쌍용 자동차처럼 네. 기술은 기술도 다 갖고 나가고. 근데 그건 우리가 이제 기술 우위가 물론 지금 교수님 굉장히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우리가 기술 우위가 확고했을 때 그렇게 쌍용에서 많이 뺏겨버렸잖아요. 그 우리 현대차 중국 들어가서 또 합작 투자하면서 기술 사실 많이 훔쳐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 배터리다 그러면 우리가 뺏길 기술보다는 우리가 가져올 기술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기술도 아까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기술도 있을 것이고 그 제조의 기반적인 생태계 자체가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제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만들 것이냐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제조 생태계가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서 그걸 감지를 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네. 뭐 대기업들은 이제 알아서 이제 계속 움직이고 같은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안주까지 그 현장 부분에서 이런 변화에서 조금 감지가 좀 늦은 편이 있기 때문에 요즘 어느 방송이나 칼럼에서 그걸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좀 정부가 나서서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제조 생태계가 우리가 대한민국 제조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차이나 자본의 물결이 들어올 거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수님 다음에 우리 저 업종별로 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업종을 좀 해주시면 제가 케이스를 한번 좀 가져와가지고 조금 뎁스 있게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 시청자분들도 아주 관심 있게 관심 가질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 미중 관세 협상부터 중국 기업들의 우리 제조업 진출까지 좀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